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요즘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비가 오고 흐리더니 또 갑자기 더워졌는데요. 이렇게 기상 조건이 변할 때 몸이 쑤시고 축 늘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기상병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꾀병인가 혹은 기분 탓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질환인데요. 이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 기압이 낮아지는데 그게 반대로 우리 관절의 기압은 높이면서 어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좀 완화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내용에 딱 정말 적용이 되는 사례가 한번 최근에 있었어요. 뭐요? 약간 장마가 시작되고 나서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찜질방에 가서 좀 지졌더니 그냥 컨디션이 확 살아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의보감 아마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또 어떻게 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런 질환을 가지고 왔는데요. 1시간 동안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두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의보감 오늘은 임동국 원장님, 안현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이 기상병으로 한번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기상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흔히 뭐 비가 오면은 무릎이 쑤신다, 그리고 우울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뵌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상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우리 몸에서는 그 수면을 주관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약간 불면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멜라토닌 제제 같은 거를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멜라토닌이 우리 인간의 수면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기분과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멜라토닌 특징이 뭐냐면은 이 빛이 오면은 이 분비가 차단됩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어둡거나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빛이 좀 많이 없어지게 되면은 네. 그때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 많아지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 분비가 많아지는 시기에 조금 사람이 감성적이 된다거나 심하면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씨와 이런 어떤 기분과 큰 상관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기상이 변함에 따라서 인체의 조절 기능이 그런 기상의 변화에 이렇게 같이 대응하면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병을 이제 기상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런 기상병에 대해서 한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인 상응이라고 하는 관점, 즉 하늘과 사람은 서로 응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자, 아까 저기 두 MC 분이 그 말씀하실 때 뭐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아플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날씨가 흐리다고 다 아프진 않잖아요. 맞아요. 아프신 분도 있고 안 아프신 분도 있는데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천인 상응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좀 눅눅하면서 약간 꿉꿉한 느낌이 들게 되면서 약간 몸이 처지게 되죠. 네. 그거는 이제 이 높아진 습도가 우리 몸에 침입해서 발생되는 현상인데 이런 습도가 원래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몸에 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폐물이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침입한 습과 몸속의 습이 이제 결합하게 되면서 습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사기로 변합니다. 사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부위든지 간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부터 이제 한의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그 기상과 인체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 기상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한의학적인 어떤 전통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가 올 때 우리가 우울하다고 해서 어떤 햇빛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햇빛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고기를 먹습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이런 네,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언어 유인데 네. 고깃집 가면은 써 있잖아요. 뭐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명한 네네. 말이 온화함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그 우리 몸의 활력을 담당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날씨가 좀 흐리거나 이제 햇빛을 못 받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몸에서 합성이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이 유제품이나 쌀류나 육류에 해당이 되세요. 다 맛있는 것들이네요. 네. 네.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예. 그래서 이런 고기나 뭐 이제 쌀밥, 고기 먹고 밥 볶아 먹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다 이 세로토닌 자체가 몸에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과학적이고 마음에 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게 먹는 거랑도 기분과도 연관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기상병에 걸린 것 같다, 우울하다 싶으실 때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번 우울함을 달래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오늘도 건강 지수를 올려줄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화병인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도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유현 아나운서 영어 발음 좋으시잖아요. 아. 화병 이게 영어로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화병. 그렇죠. 네. 잘해주셨네요. 본토 발음으로 제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임 원장님, 화병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혹시 두 MC분은 뭐 전설의 고향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네네. 봤죠. 보셨어요? 어렸을 때? 네네. 네. 저 이불 속에 들어가면서 봤습니다. 약간 연식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직접 전설의 고향을 보셨거나 아니면은 보시지 못하더라도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있죠. 네. 자주 네. 나오는 캐릭터인데 귀신입니다, 바로. 네네. 근데 이 귀신들이 나와서 막 사람을 해코지한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뭐 사또라든지 어떤 선비, 주인공 선비를 찾아가서 말을 하게 되죠. 맞아요. 주로 어떤 말을 하죠? 뭔가 이거 억울하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한을 하잖아요. 풀어주세요. 예, 네. 보통 이제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자, 바로 그 한이 막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망이 쌓이잖아요. 네. 그게 풀어지지 않고 가슴에 맺힌 거를 그 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원통하고 그 억울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네. 네. 이것은 바로 울화로 변하게 돼요. 울화라고 하는 것을 한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억울한 감정이 이게 이제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계속 응어리지면서 억눌린 가운데 신경성적인 화로 변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신경성적인 화, 즉 울화로 인해서 생긴 병을 울화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도 네.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울자를 빼고 간단하게 화병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귀신들은 이제 화병 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렇군요. 화병이 생긴 그 원인을 풀어달라고 하지, 이제 우리나라 귀신의 특징은 악귀가 아니니까 네네. 그런 자기 이제 치유 목적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사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의사를 찾아갔으면 이제 한이 금방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화병은 사실 스트레스, 화 이런 게 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정신질환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혹시 같은 걸까요, 원장님?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화병은 주로 이제 마음의 문제로 생기는 생겨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심리적 쇼크라든지 정신적 갈등 같은 것들이 이제 오래되게 되면은 뇌의 이제 기질적 변화라든지 인격의 변화 같은 게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런 뇌의 기질적 변화라든지 인격의 장애 없이 오는 병들을 이제 화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뇌 전기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뭐 뇌전증이라든지, 자, 흔히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아니면은 그 인격의 어떤 변화가 발생한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화병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화병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같은 것들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병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임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뭐 정신적 쇼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떼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네. 아니면 네. 남편과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우라가
그런 어떤 원인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화병의 범주에서 이렇게 치료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강박증 같은 이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될 수 있다,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이 화병하고 또 정신질환하고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현대는 좀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화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화병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원래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화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거와 현재가 조금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시월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드라마 보면 맨날 나오는 김치 싸다기도 이렇게 때리고 그렇죠. 예, 고부 그런- 갈등. 예, 네. 그런 시월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여성과 그 시댁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 주로 어떤 원인이 돼서 네. 이렇게 그 화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이제 화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신데 대개 이제 3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 정도의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네. 특히 이제 IMF를 지나면서 예전에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고 불렀던 직장들이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정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직장에 어떤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중년 남성들에게 있어도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화병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늘었고요. 네. 자, 그리고 요즘은 또 취직도 잘 안 되잖아요. 네. 예, 취직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아니면은 그 취준생들이 생기는 그런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아서 또 이 젊은 분들한테도 화병이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요즘에 또 최근에 또 좀 많이 문제가 됐지만 입시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네.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 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빡세게 좀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아기들한테도 심지어 화병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가히 이제 화병의 전성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승진 같은 게 잘 안 됐다든지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치 같은 것들, 심지어 뭐 교통체증 같은 것들, 그런 사소한 일로부터도 화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 교통체증 안에서는 저도 이제 화가 확 치솟더라고요. 네. 하지만 항상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이 관리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네. 자, 일단 화병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건 안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화병을 받게 되면 기혈 순환 자체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크게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병이 받게 되면 심화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위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이 차게 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위로 화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머리도 무겁고 두통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이명이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지럽기도 하시고 그리고 화가 위로 오르다 보니까 입이 자꾸 말라서 입이 건조하니까 구내염이랄지 구강 질환 자체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신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데요. 또 화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슴이 많이 답답해지고 네. 그리고 우라가 치밀게 되고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사가 귀찮아지는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있으면서 두근두근 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한숨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뭔가 어디서 다 봤던 증상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주변에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게요. 무엇보다 이 마음과 몸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저절로 아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증상들 중에서 뭐 한숨을 쉰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자주 일어나는 증상들인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화병을 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보통 이제 화병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들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는 이제 화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 네. 살짝 한번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가슴이 매우 답답한 적을 느낀 적이 있다든지 숨이 막히거나 목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 같은 게 있다고 느껴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열이 막 치밀어 올라와서 얼굴 같은 데로 이렇게 화근 달아오르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심장이 이게 너무 두근두근 뛰면서 약간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리고 입이나 목 같은 것들이 자주 마른다든지 그리고 두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면증 같은 것이 있다든지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 같은 것들을 자주 느낀다든지 보통 이러면 이제 한숨을 많이 쉬죠. 네. 자, 마음에 응어리나 한이 있는 것 같다. 난 한 맺혔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네, 뚜렷한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분노 같은 것들이 이게 치민다든지 그리고 자주 두렵거나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최근 1개월 내에 5개 이상 있을 때는 화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한테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이 화병이 심한 상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이 다 있다고 나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꼭 상담하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저도 잘 보니까 뭐 살면서 한두 번씩은 느껴본 것들이긴 한데 이게 1개월 내에 뭐 5개가 한 번에 나타난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만약에 모여서 나타난다면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화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일단 화병 자체가 마음의 병이다 보니까 마음 자체를 너그럽게 갖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원장님. 네. 그래서 매사에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웃는 모습이 예쁘시고 잘 웃으시는데 이 웃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태도. 그리고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힘들 때 먹는 건 육류, 근데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맞아요. 오, 오늘 명언 제조기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일단 화병에서는 중요하고요. 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이 확 타오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내기 시작하면은 이게 습관처럼 계속 내게 되세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기가 우선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자신의 시선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나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일단은 잘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그거의 한 가지는 일단은 호흡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흡. 네. 예, 우리가 뭐 단전 호흡이나 아니면 명상 같은 거 심호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흡연하는 분들 보면 담배 필 때 어떻게 짧게 쉬는 게 아니라 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깊게 내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한의사로 뭐 담배를 권장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 호흡법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담배를 피진 않지만 내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네. 화가 많이 가라앉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의를 다른 데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이를테면은 뭐 운동이나 뭐 이제 다른 취미 활동 같은 건데요. 이제 우리가 뭐 화를 막 받게 되면은 몸이 싹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때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는데 네. 이 운동을 통해서 기혈 순환이 잘 되게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음식을 드실 때 너무 자극적이거나 뭐 기름진 음식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데 네. 우리가 육식 동물이랑 초식 동물을 딱 보셨을 때 육식 동물은 어떻게 보면 좀 사납잖아요. 네. 네. 막 잡아먹으려고 하죠. 오, 네. 근데 초식 동물 보면은 온화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 한가롭게 풀을 뜯는다고 표현을 하듯이 네. 이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그 기운 자체가 소통이 많이 되면서 몸 자체가 많이 편안해지시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꿀팁 알려주셨고 무엇보다도 일상의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병에 걸렸을 때 한방에서 어떻게 좀 치료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보통 이제
주위에서 화병으로 혹시 누가 죽었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글쎄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네. 그 주위에서 누구 막 화병 걸려서 죽었어 막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예, 그만큼 이제 화병은 죽음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죽음까지. 반드시 좀 그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그 양방의학에서도 뭐 어떤 마음의 문제가 뭐 심장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치료한다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병이 이제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초분기, 중기 정도가 됐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이제 기운이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 이제 그걸 기체라고 합니다. 네. 기가 우리가 흔히 이제 기 막혔다, 아우 기 막혀 그런 얘기 맞아요. 들어보죠.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가 막히게 되면은 이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손발이 부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발이 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변이나 소변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옆구리 같은 데가 잠깐 그 뻐근한 느낌 느낄 수도 있고 짜증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치료법은 이렇게 막혀 있는 길을 이렇게 뚫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담을 제거해주는 이기 거담법을 써서 한약을 넣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만성화되면은 이제 우리가 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유 피말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열이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진액을 말려버리게 되는데 진액이 마르면 당연히 이제 피도 마르게 되죠. 그래서 피가 부족하게 되면서 화가 떠게 되는 허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당연하게 심장이 벌렁거린다든지 뭐 깜짝깜짝 잘 놀란다든지 심하면은 막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다든지 그리고 잠드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깊게도 못 자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피를 보호하고 음을 보호하는 약을 쓰면서 약간 같이 그 열을 꺼주는 보혈, 보음하면서 열을 꺼주는 약을 써서 치료하면 됩니다. 네. 네. 자, 워낙 공감 가는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을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자, 이 화병의 증상과 어떤 그 치료하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이제 8시 22분을 지났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주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존재,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일단 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내리고 가겠습니다. 자, 안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의 라틴어의 스트링어라는 말에서 유래를 하였는데요. 그래요? 네. 어떤 물체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그 스트레인이라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평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스트레스라는 이런 물리적인 말을 이 의학 용어로 사용한 것은 캐나다의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입니다. 그래서 이 한스 셀리에는 그 외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반응 자체를 스트레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스트레서를 받는다고 해야 되지만 요즘은 이 인체에 가해지는 자극이나 내부의 반응을 모두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이 어원이 영어, 외국어에서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옛날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없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이 화병처럼 심리적 질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우리 칠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즐겁고 기쁘고 노엽고 화나고 두려운 등 이런 감정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외부의 그 날씨의 변화에 의한 것도 우리가 유금이라고 해서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여름 날씨는 덥고 짜증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게 더운 게 우리 몸에 짜증을 일으키는 이제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요. 비가 올 때는 우리가 뭐 슬프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도 유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근데 칠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냥 조금씩 있으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이 칠정이 과도하게 됐을 때 몸에 반응을 많이 나타나서 이게 몸을 약화시키고 이게 병을 유발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희직기환이라고 해서 너무 즐거우면 게으르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즐거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게을러져서 생활이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노직기상이라고 해서 화가 지나치면 기운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화병이랑 똑같네요. 예, 예. 네. 기운이 올라가는 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목에서 좁아지면서 막히게 되니까 우리가 통증이 목 뒷목이 결린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우죽기울이라고 해서 우울하면 기운이 뭉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운이 뭉치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이제 질병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사직기결이라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기운이 막힌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잡생각들을 하게 되면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순환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위장의 운동성 자체도 떨어지니까 잘 체하게 된다든지 뭐 소화도 안 되게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네. 또 몸을 순환해야 될 기운들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이곳저곳 이제 탈이 나게 됩니다. 또 비즉기소라고 해서 슬픔이 지나치면 기운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오래 만난 애인과 헤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뭐 죽었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뭐 의욕이 많이 없어지고 식욕도 맞아요. 없고 뭐 일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기운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또 경직기산이라고 해서 크게 심하게 놀라면 기운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운이 흩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나쁜 기운들이 쉽게 침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또 공직기하라고 해서 두려움이 커졌을 때는 기운이 가라앉는데 우리가 크게 뭐 이제 무서운 거를 봤다거나 했을 때 소변을 지린다고 이제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기운이 많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심장 기능도 약해지게 되고 머리도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칠정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나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자, 이것도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스트레스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은 이제 크게 엔돌핀,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요. 네. 엔돌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막 즐거울 때, 기쁠 때 엔돌핀이 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가볍게 받을 때도 뭐 일을 성취한다든지 이런 자극들이 엔도핀을 분비시켜서 행복감과 쾌감을 느끼게 해주게 됩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운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긴장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도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은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업무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뭐 삶의 활력소가 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또 이제 그 아까 양면성에 대해서 말했듯이 저희가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 자체는 스트레스가 이제 오래되었을 때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그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 자체는 우리 몸이 위협을 느꼈을 때 이를테면은 뭐 짐승에다 이제 쫓긴다든지 우리 몸을 뭐 위협을 느껴서 우리가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폭발적인 이제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요. 네.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이제 혈액을 근육으로 이제 집중시켜서 움직임이 빨라지지만 이게 잦게 되면 심장이 뭐 이제 두근거린다든지 해서 이제 심장 관련된 질환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협심증이랄지 뭐 관상동맥 질환이랄지 이런 심장 관련된 질환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코티졸은 혈당을 증가시켜서 스트레스를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코티졸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아, 그래요. 예, 또한 이 코티졸의 분비는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게 되고 몸의 기능들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잔병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그리고 또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이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몸에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이것이 다양한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신체에선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예, 우선 이제 스트레스가 보통 그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원래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지만 만약에 야생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온갖 사방에 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온갖 야생 동물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거고 저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태가 스트레스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나를 공격하는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을 받으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있는 피들이 대부분 이제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빠져나가고 뭐 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근육이라든지 예, 그런 쪽으로 심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서 빨리 도망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준비 레디 자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피부라든지 그런 데가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피를 흘리면은 이제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혈소판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우리 몸속에 분비하게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뛰어서 도망가고 그러려고 하면은 산소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죠.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라든지 아니면 호흡 같은 것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에너지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피 속에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분비가 돼갖고 이제 에너지를 항상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이런 상태가 항상 이렇게 평상시에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은 생존을 위한 우리 몸의 그 어떤 생리적 반응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 갖고 계속 누적된다고 한다면은 아까 안현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자극,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어떤 긴장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인데 이게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준다면 이제 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 원장님 알려주시죠. 일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을 때는요. 기관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점막 자체가 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감기나 천식이나 이제 기관지 관련된 비염이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위장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어.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장의 점막 자체가 약해지면서 우리가 술이나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거를 먹었을 때 점막 자체가 손상이 되면서 위염이나 밀환, 궤양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내분비 증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자체의 분비를 늘려주면서 이게 혈당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이게 잦은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요. 또한 갑상선 질환도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다양한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외에 스트레스가 탈모, 그리고 심지어 치매와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요? 네,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원형 탈모 네. 심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만큼 이제 탈모와 스트레스는 많이 관계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한 4분의 3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상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뭐 아토피라든지 건성 같은 그런 어떤 피부 질환을 앓고 있을 때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이제 그런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좋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비뇨 생식기 기관에도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남성분들한테 이제 가장 잘 일으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이 예를 들어서 발기부전 같은 거라든지 조루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보면은 전혀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대부분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정신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제 자주 발생하는 것도로 이제 생리 불순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동의보감에 보시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본성이 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체이기 때문에 본성이 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울결된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운다고 했을 때 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그렇게 막 풀면 풀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약간 좀 옹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 네. 이제 이게 이제 개체의 차이인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울결된 그런 기운 때문에 그런 기운들이 자궁에 영향을 미쳐서 행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어떤 자율신경 같은 거에 문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면역기관 같은 거에 문제를 줘서 류마티스 질환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암,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 치매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이래서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정답인 것 같고요. 또 그런데 제 지인들을 보면 이 스트레스에 엄청 예민한 분들이 있고 비교적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체질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게 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네. 차이가 있는데요.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존심 자체가 많이 강하고 네. 고집스러운 편이라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세요. 그에 반해서 태양인은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사교성이 좋아서 그로 또 이제 스트레스를 또 잘 풀 수가 있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한 편입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쉽게 이겨내지만 작은 스트레스에는 이제 감정이 좀 쉽게 상해서 비관에 빠지기도 하고 삶에 좀 의욕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성격이 좀 밝은 편이 많아서 다른 체질에 비해서는 우울증 같은 거는 조금 더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좀 보통 후덕하고 성격이 좀 무던한 편이라서 스트레스에 가장 강한 체질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화가 나게 되면 이제 심하게 화를 나게 되고 주변에서 이제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는 게 이제 태음인이고요. 네.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성적인 성격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감성적이고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불면증이 온다든지 그러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른 체질에 비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또 이제 잘 풀지 못하는 성격이 소음인 체질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체질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응도 달라진다라는 점을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몇 가지 방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하는 방법도 좀 많은데요. 아, 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 크게 듣는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도 음악을 들으실 때 뭔가 좀 우울하거나 처지는 음악보다 좀 즐겁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을 듣는 것도 조금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흡연 얘기 드리면서 네. 심호흡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천천히 심호흡을 여러 번 해주시는 것도 그 긴장을 많이 완화시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많이 움츠러들어서 기혈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데요. 이게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줘서 혈액 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엔돌핀을 돌게 하면서 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스트레스 해소법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한방, 오늘은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안현우 원장입니다.
우리가 비만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만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으세요. 아까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혈관 자체를 수축을 시키면서 이제 혈액 관련된 질병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심근경색이랄지 협심증이랄지 이런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비만하게 되면 몸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관절이나 척추가 지탱해야 될 일반적인 양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관절염 같은 이런 척추 관절 질환이 많이 올 수가 있고요. 이 비만 세포 자체에서는 염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다양한 염증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환 자체가 안 되면서 불임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13가지 종류의 암종이 이런 비만이 원인이 돼서 이제 더 많이 심해진다든지 나빠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비만 자체가 질병이다.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체중 증가의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그냥 운동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활동을 안 하면서 많이 먹어서 그런 생활 자체가 이런 비만을 유발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이제 진화를 해오면서 잘 먹고 산 시대보다 잘 먹지 못한 시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호르몬 자체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먹은 음식 자체를 다 몸에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크게 3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 호르몬 자체가 이렇게 높아져서 우리 이제 혈관 중에 있는 그런 당분 수치를 이제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수록 이런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은 우리 혈당을 어떤 식으로 낮춰주게 되냐면 간이나 이런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시켜주고요. 지방에는 더 지방의 합성 자체를 촉진을 해서 더욱더 이제 뱃살이나 엉덩이나 이런 데 더 지방을 이렇게 축적시키게 만들어주고요. 따라서 이런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몸에 더 많은 이제 것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첫 번째는 단 음식을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킨이나 피자 같은 음식은 아무래도 칼로리도 높고 살이 많이 찌는 음식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탄산음료를 더 먹게 되면은 안 그래도 찔 살을 더 많이 찌게 만들어주는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슐린 호르몬을 저장하려면 우리가 먹어서 단 음식은 먹지 않는 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배가 고플 때는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배가 가장 많이 고픈데요. 그때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욕을 억제를 잘 못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음식들을 이제 먹게 되고요. 그러면 이 그렐린 호르몬, 공복 호르몬을 조절하려면 우리가 적당히 배고플 때 너무 참지 않고 살이 안 찌는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고구마나 토마토나 이런 음식들을 조금이라도 드셔서 위장을 채워주게 되면 이 그렐린 호르몬 자체의 분비를 낮출 수가 있고요. 이런 그렐린 호르몬 자체는 식욕을 폭발적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과식을 유발하게 돼서 이제 너무 많이 참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렙틴 호르몬입니다. 렙틴은 지방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포만감을 느껴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천천히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렙틴 호르몬이 반응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세요. 그래서 천천히 먹게 되면은 이 렙틴 호르몬을 뇌에 중추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서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3가지 인슐린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 렙틴 호르몬의 반응만 알아도 우리가 살을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그렐린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은 수면이 부족하게 됐을 때는 이 호르몬 자체가 더 많이 나오거나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살 빼는 데 도움이 또 많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이어트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크게 3가지만 조금 기억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것도 훨씬 좋겠죠. 일단은 첫 번째는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그 몸에 좋은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는 많이 하고 이제 탄수화물의 섭취는 줄이는 건데요. 이 탄수화물 섭취를 왜 줄여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몸에 더 많이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와 당질로 나뉘는데요. 그 당질의 섭취, 먹어서 단 거는 적게 먹고 식이섬유는 늘려주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채소나 버섯류나 해조류 같은 데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대변을 볼 때 변의 부피를 차지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한다든지 그리고 포만감을 준다든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인다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인슐린 호르몬의 수치는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 금식을 하고 12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인슐린 호르몬의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지방의 분해가 훨씬 더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저녁 식사를 6시에 마치고 그 다음 날 아침 식사를 8시 이후에 하게 된다면 14시간의 공복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걷기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허리를 펴고 파워워킹을 하는 것도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습관 3가지 기억하시면은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안현우 원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한방 안현우 원장님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만은 질병이다. 그러니까 치료해야 하는 병이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체중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혼자서 하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한의원을 찾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